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을 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수많은 마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파혼한 사적인 얘기를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건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일 수 있는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비 신부인 세훈과는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왔고 둘만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참 예쁘고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그녀와 결혼하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저는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서연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회사 동기였던 민석이의 권유로 억지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어요. 사실 그날은 다른 친구가 나가기로 한 자리였는데 갑작스런 출장으로 내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도 원래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로 했지만 우연처럼 둘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소개팅 장소는 조용한 한남동 카페였습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에 진정 데님을 입고 있었죠. 꾸미지 않은 듯 하면서도 단정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눈에 띄게 단하면서도 화려했습니다. 외모 자체만으로도 어딜 가나 관심의 대상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 그녀가 먼저 웃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좀 어색하죠? 저는 탁세연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탁씨군요. 흔하지 않은 성씨인데 반갑습니다. 저는 박동우라고 합니다. 어머, 키도 크시네요. 잘생기셨다고 미리 듣긴 했지만 빈말이 아니었네요. 호호호. 유쾌한 그녀의 말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긴장이 풀렸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세연은 잘 웃는 사람이었고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내 말에 반응이 무척 컸습니다. 내가 조금은 소심한 성격이라서 상대방 제스처에 민감하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데 세연은 재미없는 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때론 손뼉을 치며 잘 웃었고 때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약 2시간 정도를 대화했는데 내내 유쾌했습니다. 모처럼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헤어질 때쯤엔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다시 만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성실해 보였고 약간은 조심성이 있고 조신해 보이는 면이 참 여성스러워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하나같이 배가 세 보였고 차갑게 느껴졌었는데 세연 씨는 첫 만남부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녀가 말할 때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날카로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환기시킬 줄도 알더라고요. 그런 센스 감각도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든지 저를 만나면 늘 좋은 말만 해주더군요. 동우 씨,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왜요? 그래 보여요? 아니야. 동우 씨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피부가 좋아져서 그런가요? 하하, 아마 제가 세연 씨를 만나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동우 씨를 처음 봤을 때 아이보리 스웨터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핑크색 남방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죠?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색깔이잖아요. 그녀는 늘 이렇게 사람의 장점만을 얘기를 했고 말 하나하나도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기쁘게 하는 재주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드디어
3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가볍게 행동한 적이 없었어요. 데이트 후엔 늘 문 앞까지 내가 배웅해줬는데 집에 도착하면 짧은 문자로 잘 도착했냐며 꼭 물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친절하게 아침잠이 많은 나를 위해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모닝콜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작고 소소한 세심함이 저에겐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었고 단점을 찾아볼 수 없었으니 내가 이런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빼어난 미모에다 좋은 성격까지 두루 갖췄으니 하늘이 주신 내 배우자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연애를 시작한 지 9개월쯤 되었을 무렵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나 누군가랑 같이 사는 게 처음이야. 그래서 많이 서툴 수도 있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뒤로는 늘 혼자여서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별 걱정을 다 하네. 누구나 다 처음이란 게 있잖아.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 그녀는 내게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혼자 살았고 그래서 누군가 오래 지내는 게 익숙하진 않아. 형제도 없고 사촌들도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참 가여웠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엾던지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고 내가 더욱더 그녀를 잘 돌봐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연 씨 울타리가 돼주어서 지켜주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묻어나는 그녀의 말들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민의 감정은 커져만 갔고 저도 자연스럽게 세연 씨와의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래도 동호 씨 부모님께서 나를 좋아하실까? 부모도 없고 형제지간도 딱히 없는데. 그건 걱정 마. 우리 엄마랑 아빠는 그저 나를 처분해준 아가씨만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야. 내가 평생 혼자서 살겠다고 노래를 부른 지가 언제인지 몰라. 이렇게 노땅 아저씨를 26살 어린 아가씨가 시집을 오겠다는데 아마 모르기 몰라도 감격해 하실 거야. 나이는 중요치 않아요. 동호 씨가 나보다 9살이나 많아도 전혀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멋있어요. 하지만 난 나이도 어린데다가 세상 물정도 다 모른 것 같고 대학도 중퇴다. 밥벌이도 겨우 풀칠만 하는 정도라. 동호 씨 부모님이 절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그냥 결혼식 때 신부 측 하객들이 올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사진만 찍고 말면 안 될까요? 결혼식 비용이 너무 아깝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나중에 집 사는 데 보태거나 생활비에 보탰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알뜰한 신부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새 신부들 같지 않아서 참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주눅들 필요 없어. 내 나이 35세. 우리 부모님 눈치 보면서 결혼할 때도 아니고 그 정도 결혼 자금은 내가 모아둔 게 있으니까 돈 걱정도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어린 신부를 얻는데 결혼 비용 걱정까지 하게 하면 되겠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차라리 신혼살림은 세연 씨나 내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쓰고 결혼식은 일생일대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남들 하는 것처럼은 해야지. 안 그래? 라고 했습니다. 프로포즈도 세연 씨 친구들을 불러서 다 보는 앞에서 멋지게 했습니다. 요새 금값이 금값 하잖아요. 금반지로 커플링을 했습니다. 세연 씨 금반지에는 김동호 3글자를 박고 내 금반지에는 탁세연 3글자를 박았어요.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어렵게 살아온 세연 씨를 위해 결혼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혼수장만도 생략하기로 했고 가족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세연 씨를 위해 상견례도 생략하고 그냥 저희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걸로 대충 때웠습니다.
미리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렸었죠. 엄마, 그리고 아버지, 세연 씨가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바람에 외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자랐대요. 그 외할머니도 돌아가신 후로는 늘 혼자여서 대학교도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요. 그래서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세연 씨가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세연 씨 앞에서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서 새 식구인 세연 씨를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신혼집도 세연 씨의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한 거였고 차가 없어서 힘들게 교통지옥을 매일 맛보며 출근을 한다고 하길래 운전면허 연습도 시켜주고 내 명의로 소형 잔대를 뽑아줬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친구들 모임에서 그랬겠어요. 내가 결혼할 날이 올 줄 알았겠니? 집신도 짝이 있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너희들도 웬만하면 눈 크게 뜨고 우리 세연 씨 같은 여자가 또 어디 없나 찾아봐. 하하하.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이 그랬었죠. 야, 이 미친놈 장가 가면 뭐하냐고 혼자서 멋있게 살겠다고 그러더니 완전히 세연 씨한테 푹 빠졌네. 부럽다 부러워. 우리한테 한 턱이 아니라 두 턱은 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세연 씨를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소개도 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울타리가 돼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함께 해주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을 정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웨딩 촬영을 예약을 하고 신혼집까지 계약했습니다. 일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투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연을 소개했고 그녀 역시 나를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데려갔습니다. 단 한 번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걸 꺼려하는 걸 제외하곤 모든 것이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죠. 바로 세연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혼집의 인테리어 공사가 막 끝나갈 무렵이었죠. 입주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위해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구석구석 그녀와 함께 고른 조명과 가구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거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은 마치 미래의 행복을 비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인테리어 업자분이 마지막 마감 확인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말수가 적고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한참 체크리스트들을 들여다보며 벽면 상태와 조명을 확인하던 그가 갑자기 조용히 나를 부르더군요. 저 혹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공사 중에 뭔가 화재가 발생을 했나 싶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늦은 밤에 이 집 앞 복도에서 수상한 여자와 남자가 서성이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노숙자나 도둑인가 했는데 좀 이상해서 경비실에 말했죠. 아무래도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니 자재도 있고 밤에는 환기를 하느라 출입문만 닫아놓고 베란다 창문은 다 열어놓은 상태라서요. 그런데요? 그래서 CCTV를 확인했는데 그게 좀... 그는 말끝을 흐렸고 제 눈치를 사정없이 보는데 여느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니어서 이상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의 모습이 나를 점점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왜 말씀을 하시다가 마세요? 그게 좀 말하기가 영... 저도 남의 일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네? 뭐 저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혹시 사장님이 물건을 도둑 맞으셨나요?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앞전에 함께 왔던 여자분이 다음 달에 결혼하실 예비 신부가 맞죠? 네, 그때 사장님도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죠? 혹시 사장님이 며칠 전부터 여기에 밤마다 지내시다 간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이 공사 마감일이라서 중간점검 이후에는 처음 왔어요.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누가 왔다 간 흔적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일을 끝마치고 난 후에 밤에 여기로 들어와서 지내다 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공사 마감일 이후부터 신혼살림도 들어올 거라고 들었던 터라 혹시나 불황자들이나 노숙자가 창문을 타고 들어왔나 싶어서 경비실에 CCTV로 확인해 봤지 뭡니까? 인테리어 사장님이 곤혹스럽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이 생각보다 장황했습니다. CCTV에 뭐가 잡혔나요? 네, 그게 놀라지 마시고 경비실로 가셔서 최근 그 일주일간 CCTV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도 웬만해선 그냥 넘어가려다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아니, 사장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CCTV에 뭐가 나왔길래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거시기 합니다. 제가 경비실에다 그 CCTV 녹화 영상을 저장해두라고 신신당부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참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너무 충격받지 말고요. 세상에 널려있는 게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제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엄청 제가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참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웠어요. 여자라고 하시면 제가 결혼할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마지못해 끄덕이면서 그랬습니다. 결혼할 여자분한테 이 집에 CCTV가 달려있다는 걸 말 안 하셨죠? 네,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그때 한번 저랑 사장님과 만나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상담한 이후로는 다 제게 맡겼거든요. 아마 그래서 덜미가 잡힌 거네요. 궁금하시면 직접 저랑 경비실로 가실까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엄청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이 새끼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인테리어 공사만 잘하면 될 것이지 별것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어?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씩씩거리며 경비실로 갔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부터 찍힌 현관 앞 복도 CCTV였어요. 그때만 해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입주 청소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새벽 1시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녀 한 쌍이 곧바로 내 신혼집 현관 쪽으로 직진을 하더니 익숙하게 비번을 누르고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내 신혼집이 아니고 맞은편 집이거나 다른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 한 쌍의 남녀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재차 확인을 했지만 분명히 내 신혼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얼굴을 확대해보니 세연이었어요. 세연 씨가 즐겨 입는 옷도 맞았습니다. 남자는 누군지는 모르겠고 세연 씨가 팔짱을 끼고 착 달라붙은 모습이 흡사 부부 같아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비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 뭐랄까 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새벽 1시에 들어가서 새벽 5시에 나란히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서 싹 다 찍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각에 내 신혼집에서 죽치다가 나가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세연이와 통화를 했었는데 퇴근 후에 보자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나 야근이야. 그냥 주말에 보자. 내가 회사 일로 요새 좀 바쁘니까 웬만하면 전화하지 마. 급한 일 있으면 톡으로 줘. 대신에 주말에 신나게 데이트하자. 알았지? 그랬던 내 예비 신부인 세연이가 어제 그 CCTV 화면에서는 이른 시각부터 그 남자랑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내 신혼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이런 개뼈다구 같은 일이 다 있습니까?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없던 심장병이 생겼는지 나도 모르게 심하게 뛰어대는 심장에 가슴을 짓누르고 숨을 허헉거렸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런 나를 부축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충격이 크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확인은 해야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내 신혼집에서 일을 끝마치고 가자마자 초저녁부터 손에 뭔가를 잔뜩 사들고 그 남자랑 킥덕거리며 내 신혼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얼이 빠진 나에게 인테리어 사장님이 제 어깨를 타독거리며 그랬어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알았으니 이건 하늘이 도운 거라 생각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가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니에요. 힘내요. 다 잘 되려고 그런 거라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귀에서는 삐 소리만 났고 머릿속은 계속해서 윙윙 거렸습니다. 내가 본 게 사실일까? 세연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챌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에게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저 정도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연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발뺌하면 어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지만 말고 정신 좀 차려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 가는 법이에요. 속이려고 맘먹으면 왜 못 속이겠어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더 확실한 물증을 잡으려면 지금 당장의 신혼집에다 몰래 CCTV를 달아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했고 곧바로 내 신혼집 거실과 안방에다 CCTV를 티 안 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김에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니, 사장님께서는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 좀 더 빨리 알려주셨어야죠. 왜 이제서야 알려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어서 쉽사리 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사생활에 관한 예민한 부분인데 혹시라도 제가 실수라도 할까 봐서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죠. 아마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이쪽으로 올 테니까 지켜보고 판단하세요. 나도 살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네요. 내 아들이 이런 여자를 만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세연과 함께 인테리어 상담을 받을 때에 세연이 디자인을 직접 선택을 했고 비번도 설정했어요. 내 신혼집의 비번은 저와 세연 그리고 인테리어 사장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테리어 사장님이 저와 세연에게 그랬었죠. 그런데 거기가 연식이 좀 된 아파트라서 그런지 복도 CCTV가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리모델링 하시는 김에 CCTV도 한번 손을 보면 좋을 텐데 어떠신가요? 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굳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요새는 별일들이 다 많이들 생기니까요. 그럼 그건 냅두도록 하죠. 드디어 인테리어 사장님이 사람을 시켜서 CCTV를 신혼집의 안방과 거실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게 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8시, 9시쯤에 나타날 겁니다.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증거를 잘 남기시고 잘 대처하세요.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는 얼이 빠진 상태라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단 먼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온통 내 신혼집에 세연이가 어떤 놈과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가 일생일대 최대 관심사가 돼버렸으니까요. 내 신혼집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 한 기퉁이에 내 차를 대고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진짜로 9시가 다 돼가는 시각이 되자 드디어 세연이와 그 남자놈이 나타났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신혼부부인 줄 알겠더라고요. 내 신혼집에 버젓이 외간 남자와 들어가더니 걸레로 거실 바닥을 닦고 사들고 온 치킨과 맥주와 소주 그리고 여러 안주들을 늘어놓은 채 별 짓들을 다 하더라고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왜 세연이에 대해서 이토록 몰랐을까. 회한만 남았습니다. 배신감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해야 한다는 인테리어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을 불러? 아니지. 그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되지. 두 년놈들을 확실하게 족치려면 어떻게 해야지? 처음에는 분노에 차올라서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이판사판 내 성질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날은 제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제 분노를 잠재우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놈이랑 뻘짓을 다 하더니 새벽이 되어서야 함께 나란히 나오더군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세연이가 상대남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내게 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혹시 세연이가 모르는 쌍둥이 형제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쌍스런 말은 기본이고 천박한 웃음에다 가볍기는 말도 못했어요. 어디 시공창 바닥에서 굴러먹다가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알던 단아하고 단정했던 세연씨와는 완전히 태조적이라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당했구나. 내게 한 모든 것은 거짓이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출이었습니다. 그 이쁜 얼굴에 연출력도 대단하니까 연기자를 해도 되겠다 싶더군요. 수준에 맞는 남자랑 낄낄대며 좋아 죽는 모습을 보니 나를 만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었습니다. 저런 저지를 내가 몰라보고 만나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니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더라면 내 인생 얼마나 쫑이 났을까 싶더이다. 드디어 할 일을 다 마친 듯 새벽에 나오는 세연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놈도 역시 세연이 옆에 있더군요. 내 전화 소리에 놀라서 그놈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내 전화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빠, 덩호씨, 이 시간 왜 한 거야? CCTV 영상 속에서와는 딴판으로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불금이잖아. 술 한잔 하다가 깨서 전화한 거야. 집에서 자고 있던 거야? 싱겁기는 집이지 그럼 어디겠어요. 낮에 다시 통화해요. 끊어요. 사랑해. 라고 끊었는데 내 전화를 끊자마자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며 웃고 자빠졌습니다. 제가 속아 넘어가니까 너무 웃겼던 모양이죠. 하지만 세연이와 그놈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당장에 차에서 내려서 세연이의 머리채를 뒤흔들고 그놈을 함께 엮어서 마음껏 쥐어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 잘들 웃어봐라. 니들 내가 서서히 말려 죽일 테다. 두고 봐. 저들이 천박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다짐을 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요. 증거는 확실해졌으니 당장의 그날로 아는 선배 변호사를 만나서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선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건 사기 아냐? 경찰에 신고할까? 경찰에 신고하면 너만 복잡해져. 경찰은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당해야 움직이니까. 네가 세연 씨를 만나서 금전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봤다거나 하는 게 있어? 아니, 그러려고 나한테 접근한 게 아닐까? 나도 정신적 피해를 본 거잖아. 네가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잖아. 그나마 주거무단 침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세연 씨가 비번도 알고 있는 마당에 성립은 안 돼. 세연 씨가 비번을 안다는 건 세연 씨도 신혼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거니까 그냥 네가 똥 밟았다고 생각해라. 사기 결혼이든 뭐든 결혼식 올리기 전 알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정신건강에 좋겠다. 이런 경우엔 빨리 관계를 끊어내는 게 네 신상에 좋아. 이렇게 대담하게 하는 걸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CCTV가 있으니까 네 신혼집에 무단 침입했다고 신고해봐. 그럼 아마도 세연 씨랑 그놈이 그 이력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믿을 만한 탐정사무소를 소개받았습니다. 전직 형사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 그런 업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참 편리하더라고요. 돈만 내면 뒷조사를 바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연 씨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탐정업체에서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하더군요. 일단 절대로 티를 내지 마십시오. 충분히 증거를 수집을 하고 난 뒤에도 늦지는 않으니까 혹시 금전 관련해서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은 증거를 꼭 남기시고요. 얘네들 상습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식 날짜도 다가오니까 점점 돈을 요구해 올 거고요. 다 증거 수집하세요. 그래서 시킨 대로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에 들어놓을 소파며 가구들을 함께 보러 가자고 하더니 자기 카드는 한도가 다 찼다며 제 카드를 요구하더라고요. 오빠 어떡하지? 내 월급에 오빠 월급에 반도 안 되어서 내 카드는 한도가 다 찼어. 오빠도 알다시피 내 월급으로 집세 내기도 빠듯하잖아. 이럴 바엔 아예 신혼집에 내가 먼저 들어가 있을까? 내가 맘에 든 소파가 있어서 성금을 걸어놨는데 오빠가 결제해줘. 아니야.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들어가서 뭐해.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아, 그리고 오빠 부탁이 있는데 내가 어렵게 살 때 나를 도와준 친구가 있는데 지금 그 친구가 사업자금이 좀 필요한가 봐. 딱 3달만 쓰고 돌려준다는데 내가 오빠한테 한번 물어본다고 했어. 이자도 잘 쳐준대. 내 친구니까 믿어도 돼. 친구? 누군데? 내가 전에 아파서 쓰러졌을 때 병원에 입원도 시켜주고 병원비도 대준 친구가 있다고 했지? 바로 그 친구야.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 세상에 그런 친구는 없어. 그래서 내가 선뜻 동호 씨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3천만 원만 빌려주면 동호 씨나 나나 낯도 세우고 서로 좋을 텐데 부탁할게요. 그런 식으로 서서히 금전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드디어 탐정업체에서 만나자고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벌써 다 조사하셨나요?
다소 흥분된 표정으로 탐정업체분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감방 보낼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요? 제가 탁세연 씨 주변을 알아보니까 한두 명이 엮인 게 아니에요. 마약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잘못하다간 박동호 씨도 위험해져요. CCTV 영상이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아마도 박동호 씨 신혼집에서 마약을 한 게 분명해요. 그 남자도 마약 사범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세연 씨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작업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셔서 내가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빨리 빠지세요. 경찰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세연 씨와는 절대로 접촉하지 마세요. 그 말에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세연과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고 결혼이고 뭐고 모두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제게 했던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부모가 일찌감치 죽고 없다고 불쌍한 척을 다 해대더니 서울에 엄연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오빠도 동생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관계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을 취소하고 청첩장을 받았던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파혼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어렵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다행히도 모두 제 선택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여러 번 진술을 거듭하면서 알게 된 사실, 그건 내 신혼집 주변을 근거로 새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약에 맞자도 모르는 내게 이런 범죄 조직이 내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연이와 그 상대남은 바로 체포가 되었고 그 주변 조직들이 계속해서 수사 과정에서 검거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사람의 감정을 갖고 사기를 치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제대로 내게서 뽕을 빼기 직전에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이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진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사람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사기꾼도 넘쳐나고요. 죄의식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기 결혼해서 돈 빼먹으려던 경우는 처음 보네요. 피해를 보기 전에 알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바보라서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줬나 봐요. 아니에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그런 경우엔 당하고 말아요. 나도 한때는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죠.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면 당할 사람이 없어요. 사기친 사람이 나쁘지 당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너무 사기꾼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이런저런 진술 때문에 경찰서에 오고 가면서 세연이의 과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연루가 되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탁세연의 죄질이 적지 않다 보니 저도 함께 밀도 있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동호 씨, 탁세연 씨와 함께 마약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없습니다. 박동호 씨 회사에 있는 개인 책상과 박동호 씨 집과 박동호 씨 신혼집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바탕 난리를 치며 수사관들이 내 주변을 깡그리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건 제게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취조받듯이 조사를 받지를 않나. 참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덕분에 탁세연 일당을 검거하고 그 조직들을 와해시킨 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젠 내게 분노고 뭐고 다 떠나서 그런 저질 인간을 내 인생에서 떼어낸 것만 해도 어디냐며 스스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정을 주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런 사기꾼들이 갈수록 우리 사회를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병든 사회로 만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나 깨끗해질까요?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